북한. 알란과 율리우스는 평양의 북쪽에 있는 플루토늄 공장에서의 첫 번째 날을 시작하기 전에 호텔의 아침 식사 식탁에서 발스트램 외무장관을 다시 보게 되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발스트램은 자신이 약속한 외교관 여권은 베이징을 거쳐 오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었다. 별일이 없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거란다.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 말고는 두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이 상황에서는 한 줄기 햇살이라오. 알란이 미소 지었다. 율리우스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마르고트 발스트램은 매력적이긴 했지만 그의 우울한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을 만큼 환상적이지는 못했다. 이제 그 사랑스러운 아스파라거스를 다시 볼 수 없으리라.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가 가져다 줄 돈도 내일 김정은을 다시 보기로 했어요. 마르고트 발스트램이 말을 이었다. 그는 이 면담 후에 내가 늦어도 이틀 안으로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그래, 두 분은 나와 함께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 봤나요? 어디 생각해 봤수, 영감? 율리우스도 물었다. 하지만 101세 노인의 정신은 딴 데 가 있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오늘 아침에 검은색 태블릿의 기분이 유난히 유쾌해져 있었단다. 우선 어느 폴란드 출신 유럽의회 의원이 여자는 지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임금을 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단다. 또 트럼프는 남성의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상도 많이 탄 여배우 중에 하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트윗을 날렸단다. 그리고 브라질 대통령 테메르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단다. 부패 혐의로 징역형을 기다리는 중인 룰라의 본을 받아 역시 부패 혐의로 탄핵당한 호세프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단 그가 말이다. 누군가가 쓰지 않았거나 인간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고? 누군가가 쓰지 않았었나? 인간은 정말로 불쌍한 존재라고? 알란은 이렇게 묻고는 그런데 트윗이 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율리우스는 퀭한 눈으로 그의 친구를 쳐다보았다. 외무장관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트위터라는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겠으며 또 스웨덴 문학사를 함께 탐색해 볼 시간도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은 두 분께서 생존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단다. 장관께서 꼭 화제를 바꾸고 싶다면 말하겠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계획을 논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아. 그럼 무얼 가지고 계시나요, 칼손 씨? 아무것도 없어. 알란이 대답했다. 문제만 가지고 있지. 그리고 약간의 희망도. 문제가 많으냐, 희망이 많으냐는 우리 둘 중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달렸겠지. 마르고트 발스트램은 두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으나 지금 율리우스는 절망에 빠져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알란이 두 사람을 대표하여 말하는 수밖에 없었다. 일단
플루토늄 공장에서의 이 첫 번째 날을 잘 넘기면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야. 이따금 해결책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곤 하지. 율리우스와 내가 바다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물이 무릎 위까지 차올랐던 요 며칠 전처럼 말이야. 물이 따뜻하니 좋긴 했지만 세상에는 즐거워할 일이 그것 말고도 많지 않겠어? 그런데 복도 많지. 어디선가 배 한 척이 다가오더니만 우릴 구해주는 거라. 아, 그러슈? 율리우스가 긴 마비 상태에서 빠져나오며 심통맞게 내뱉었다. 그 빌어먹을 배가 이 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오면 어디 덧나나? 자, 율리우스, 어서 아침이나 들게. 이보다 못한 나라들도 많아. 뭐 정말로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음식이 약간 이상하기는 하지만 맛도 과히 나쁘지 않고 말이야. 식탁에는 쌀밥과 생선, 정체불명의 노란 스프, 그리고 김치라고 불리는 뭔가가 놓여 있었다. 거기다 서양식 커피와 프랑스의 크루아상까지. 참으로 기묘한 조합이었다. 이걸 보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내가 다리들을 날려버리려고 중국에 갔던 일이 생각나는군. 당시에 커피 같은 것은 없었어. 대신 쌀로 빚은 무지하게 독한 술만 있었지. 이보다 훨씬 고약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장관은 칼손의 천하태평한 성격에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욘손의 안달복달에 동참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태도를 취해도 두 남자의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터. 그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출발할 때가 가까워지면 두 분께 정확한 시간을 알려드리겠어요. 만일 오신다면 정말 잘된 일이죠. 그러지 못할 경우 난 서구에 도착하는 대로 최대한 시끄럽게 외교적 소동을 일으킬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만일 주석궁에 있는 그 친구가 내가 어떤 법을 어겼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잡아 가둘 수도 있으니까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특사가 북한에서 투옥된다. 전례 없는 위기가 발생하겠죠. 내 입장을 이해하시겠어요? 알라는 마르구트 발스트렘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그 크루아상 좀 먹어도 되겠소? 혹시 장관께서 다 드셨다면. 아, 빌어먹을 영감탱이. 율리우스가 내뱉었다. 장관은 알란에게 맛있게 드시라고 한 뒤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김정은과의 면담을 준비하기 위해 대사관에 가야 했다. 만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어쩌겠는가. 로비에서 리무진을 기다리던 발스트렘 장관은 칼손이 그의 친구에게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국민 전체를 파시스트로, 독일 총리를 나치로, 이스라엘을 아이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된 테러리스트 국가로 취급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인간 이름이 뭐가 됐든 난 아무 관심 없어요. 율리우스가 버럭 화를 냈다. 그건 나도 그래. 하지만 이 터키 친구 좀 심하지 않아? 리무진의 뒷좌석에 앉은 바르고트 발스트렘은 세상이 칼손을 미치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라는 검은색 태블릿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했으므로 율리우스는 직접 나서서 그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보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식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었다. 하여 그는 주변도 탐사할 겸 굳은 다리를 풀어보기로 했다. 류경 호텔에는 출구가 4개 있었다. 각각의 문에는 안내원이라고 불리는 경호원이 2명씩 서서 스위스인과 그의 조수가 둘이서만 밖으로 나가려 하면 그들의 객실로 다시 모셔다 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호텔을 빠져나가는 것은 열기구가 있든 없든 간에 발리에서만큼 쉬워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평양 시내를 가로질러 공항까지 걸어간다? 콜택시를 부른다? 어떤 번호로? 어떤 언어로? 택시 요금은 어떻게 내고 또 곧바로 비상벨이 울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가만, 앞으로 엿새 동안 그들을 플루토늄 공장으로 데려다 줄 운전기사는 만일 알란이 그 유일무이한 재능을 발휘하여 설득한다면 친절하게 차를 돌려 그들을 공항까지 데려다 줄지도. 율리우스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있는 101세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벌써 9시가 다 되어 있었다. 알란은 접시에 놓인 김치를 쪼가리 하나 남김없이 깨끗이 비우고 식탁에 굴러다니는 크루아상도 죄다 먹어 치웠는데 마지막 한 개는 출출할 때를 대비하여 호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율리우스가 돌아오자 그는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장벽을 세우는 비용은 동아프리카의 기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의 무려 4배에 달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뭐요? 동아프리카의 기아? 율리우스는 알란의 검은색 태프릿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비참에 대해 눈을 뜨기 전의 그 노인네가 너무나 그리웠다. 자, 이것 좀 한번 들어보라고. 알란이 말을 이었다. 스톡홀름의 신축 병원에 욕실이 165개가 있는데 설계 불량으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단다. 덕분에 모두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면 아프리카 전체 기아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단다. 여기서 율리우스는 폭발해버렸다. 더 이상 못 참겠군. 나 역시 굶주리는 아이들과 엉터리 욕실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영감은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 볼 수는 없는 거요. 며칠 후면 우리 머리통에 구멍이 뚫린단 말이야. 알란도 기분이 상한 듯 했다. 그럼 내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있는 동안 자네는 뭔가 해결책을 생각해 봤나? 아니면 그렇게 안달복달 징징대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나? 율리우스는 경비원들이 호텔 입구를 막고 있다고 말한 뒤 그들이 여기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1분 안에 호텔 밖에서 기다리는 차에 뒷좌석에 앉아 있어야 한단다. 그런데 그 차가 어쩌면 해결책이 될지도 모르겠단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빨리 가서 그 사람하고 인사나 나누지. 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더라. 자, 어서 가자고. 그리고 기운 좀 내. 운전사는 2 외국 손님에게 경례를 딱 붙인 뒤 뒷좌석에 앉으시라고 청했다. 가급적이면 차에 오르시기 전에 진창 위를 걷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난 앞자리에 앉아 당신과 잡담이나 나누고 싶소. 알란이 말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니 말이오. 율리우스는 뒷좌석에 앉았고 알란은 운전사가 말릴 틈도 없이 냉큼 앞좌석에 올라탔다. 원래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으며 볼멘 소리를 했다. 난 알란이라고 하오. 101세 노인이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내가 알기론 이 나라엔 김씨가 아주 많다던데 운전사는 자기 이름은 자신의 존재만큼이나 의미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자신의 임무만큼은 매우 중요하단다. 아시겠지만 두 분께서는 매일 아침 9시에 연구소에 출근하셔야 하고 오후 6시에는 퇴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연구소 앞에서 온종일 비상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곳 공항이 아주 멋지다고 하던데 알란이 불쑥 말했다. 그곳 좀 한번 구경하게 무명씨에게 우릴 데려가 주실 수 있겠소? 예를 들면 내일 정도에? 아니, 불가능하단다. 호텔과 연구소 사이를 왕복하는 길을 벗어나는 유일한 경우는 오직 오늘 저녁에만 있을 터인데 두 분을 평양 최대의 쇼핑센터에 모시고 가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공항에 잠시 들른다고 해서 문제될 게 네, 문제가 됩니다. 운전사가 알란의 말을 끊었다. 그렇게 곰살맞은 친구는 아니었다. 알란은 외투 호주머니에 꼬불쳐둔 크루아상을 꺼냈다. 운전사는 기겁했다. 즉시 차를 세우더니만 자기 차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 음식물 섭취도 금지되어 있다고 소리쳤다. 당장 저 도랑에다 버리십시오. 뭐? 음식을 버려?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알기로 이 나라에서 음식물은 군사 행진보다 구경하기 힘들다고 하던데? 최고 영도자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아요. 운전사가 대답했다. 당장 던져 버리십시오. 알란은 시키는 대로 했다. 뭐 배고픈 인민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운전사가 웅얼거렸다. 그리고 나서 연구소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자, 다 왔습니다. 유쾌한 드라이브에 감사하오. 알란이 대꾸했다. 호텔에서도 그랬지만 플루토늄 공장에서의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딱딱한 얼굴의 경비원 하나가 그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양방향으로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샅샅이 수색했다. 안녕하시오. 알란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난 알란 칼손이라 하고 우리 기사 양반과는 달리 당신도 나처럼 이름이 있는지 알고 싶구먼. 경비원은 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우선 알란의 호주머니를 뒤지고 싶단다. 부적절한 것은 어떤 것도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단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알란은 자신과 자신의 친구 율리우스는 부디 부적절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대꾸했다. 왜냐하면 그 경우 모두에게 문제가 될 것이므로. 어쨌거나 그는 경비원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했다. 자, 됐소. 경비원은 스위스인으로 여겨지는 노인들에게 들어가라고 신고했다. 알란은 연구소 소장에게 실없는 소리들이나 늘어놓으며 첫째 날을 어물쩍 넘길 생각이었다. 소장은 최근에 실적 부진으로 처형당한 동료를 대신하여 취임한 사람으로 전날 남포항에서 알란과 율리우스를 맞이한 바 있었다. 알란은 계속 사람들에게 이름을 물었으나 북한 사람들은 그다지 상냥한 성격이 아니었다. 그냥 미스터 엔지니어라고 부르시오. 소장이 딱딱하게 대답했다. 아, 그렇군. 알란이 말했다. 뭐 그렇다면 나도 그냥 미스터 칼손으로 부르시구려. 원래 미스터 칼손 아니었소? 엔지니어가 반문했다. 이렇게 서로의 호칭이 정해지고 난 후 알란은 시간을 허비하려 애쓰며 하루의 상당 부분을 보냈다. 그는 연구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일장 연설을 했고 핵무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두 번째 연설을 했으며
빨리 봄이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에 대해 세 번째 연설을 했다. 엔지니어는 참을성을 잃었다. 이제 일을 시작해야 하지 않겠소? 아, 막 그 말을 할 참이었어. 알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알란이 대충 세운 계획은 율리우스와 자신이 그들과 함께 도착한 농축 우라늄 4kg을 가지고서 이 나라를 뜬다는 것이었다. 한 가지 긍정적인 요소는 그들이 서류 가방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는데 그것은 사용되기를 기다리며 실험실의 한쪽 벽에 얌전히 기대어져 있었던 것이다. 먼저 내가 정제해야 하는 우라늄을 한번 살펴보고 싶소. 알란이 말했다. 왜요? 엔지니어가 놀라며 물었다. 사실 알란도 이유를 몰랐지만 앞으로 훔치게 될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둔다 하여 손에 날 것은 없었다. 당신네가 사기당하지 않았는지 보려고. 알란이 대답했다. 요즘 시중에 가짜 우라늄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안다면 미스터 엔지니어는 간이 콩알만 해질 거야. 어쩌면 벌써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어쨌다고요? 간이 콩알만 해졌다고. 엔지니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는 서류 가방을 가져와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주둥이를 열었다. 농축 우라늄은 밀도가 아주 높은 물질로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은 인체에 극히 해롭다. 알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겉면이 납으로 두툼하게 쌓인 벽돌만한 크기의 덩어리 하나였다. 그는 길이와 너비를 재어보았다. 28cm에 12cm. 다시 말해 납층을 제하면 27cm에 11cm란 말이랐다. 아주 좋아. 미스터 엔지니어 축하하오. 엔지니어는 깜짝 놀랐는데 전문가의 검토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벌써 검토를 끝내셨소? 납을 떼어낼 필요는 없소? 아니, 왜? 측정을 제대로 했으니 그럴 필요 없어. 하지만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무게는 한번 재어보지. 알란은 덩어리를 4m 저쪽에 떨어진 실험실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그게 무게가 얼마나 되어야지 맞는 거요? 엔지니어가 물었다. 알란은 저울에 숫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5.2kg. 딱 맞아. 납무게까지 합하면 바로 이 숫자야. 다시 한번 축하하오. 미스터 엔지니어, 보기와는 달리 일을 제대로 하는 분인 것 같군. 엔지니어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다. 뭐요? 보기와는 달리? 그가 되물었다. 너무 말 가지고 꼬치꼬치 트집 잡지 맙시다. 그보다는 가방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소? 지금 시간은 없는데 할 일은 태산이지 않소. 엔지니어는 왜 졸지에 자신이 작업 속도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버렸는지 알 수 없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알란이 말을 이었다. 연구소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가? 했소. 엔지니어가 대답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우라늄 무게가 제대로인지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도 방금 그 일을 하셨잖소. 율리우스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세상에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알란만큼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가 또 있을까? 연구소 신임 소장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상황이었다. 그의 미래는 전적으로 알란 칼손의 작업 결과에 달려 있었다. 특히나 그가 이 스위스인들을 항구에서 잠깐 만나보고 나서 최고 영도자에게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올렸기에 더욱 그랬다. 지금까지 플루토늄 공장은 모두가 기대하는 물질을 생산해내지 못했고 러시아인들은 약속한 원심 분리기 제공을 한
끝없이 미루고 있었다. 결국 엔지니어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니 그것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가슴 철렁하게도 앞서 말한 러시아인들이 아프리카의 공급자 하나를 소개해 줬고 이제 그는 수중에 들어온 이 시험용 분량으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했다. 그에게는 덤으로 어마어마한 고령의 전문가 한 명이 붙어졌는데 그는 같은 양의 원료로 5배 혹은 10배의 결과를 얻는 법을 안다는 거였다. 1200 열관 등압 압축법? 연구소 소장은 바보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이게 대체 무슨 개념인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아직 닷새가 더 남았으니까 내일부터는 대화를 좀 더 타이트하게 이끌어 가리라. 쇼핑센터를 향해 달리는 차 안에서 율리우스는 뒷좌석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지만 앞자리에 앉은 알라는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차피 함께 수다 떨 사람도 없었다. 하여 그는 좀 더 생각해 보았다. 얼마 후 그는 율리우스에게 불쑥 말했다. 이봐, 지금 내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는지 알아? 율리우스의 졸린 눈꺼풀이 반쯤 열렸다. 몰라요. 뭐가 떠올랐는데요? 계획이 하나 떠올랐어. 율리우스가 눈을 반짝 떴다. 이 나라를 빠져나가는 계획? 당연하지. 자네가 바랐던 거잖아. 아니면 생각이 바뀌었나? 뒷좌석의 친구는 천만의 말씀이라 대답했다. 그리고 당장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알란의 첫 번째 계획은 첫째, 엔지니어의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그머니 실험실을 빠져나와 둘째, 우라늄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경비원을 통과한 뒤 셋째, 운전사는 자신들을 결코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신 차에서 좀 내리도록 그를 설득한다는 거였다. 율리우스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다. 그거요? 계획이? 짧게 얘기하자면 그래. 길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선 우라늄 가방을 가지고서 경비원이 지키는 문은 어떻게 통과할 거요?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달라고 어떻게 설득할 거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어떻게 체포되는 걸 피해서 장관의 비행기에 탑승할 거고 알라는 자신의 늙은 두뇌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한다고 투덜거렸다. 평양에서 가장 크며 쇼핑센터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유일한 쇼핑센터에는 4개 층의 상품이 가득했지만 그걸 사는 고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무명의 운전사는 알란과 율리우스를 층마다 안내해 주었다. 1층은 남성복과 여성복 매장이었다. 앞의 것은 두 사람에게 이미 있었고 뒤의 것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2층에는 신발, 외투, 장갑, 가방 등 속을 팔고 있었다. 바깥 날씨가 꽤나 추웠으므로 그들은 외투를 한 벌씩 골랐다. 어차피 지불은 최고 영도자가 할 거였으므로 그 옆에 매대에는 서류 가방이 40여 개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모두가 우라늄이 든 가방과 모양이 똑같았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서류 가방은 모델이 하나뿐인 모양이었다.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단 말이야. 알란이 가방 하나를 집어 들면서 말했다. 율리우스는 101세 노인이 무슨 생각인지 눈치챘다. 3층에 흥미로운 게 없었다. 장난감, 문방구, 화구 등이 눈에 띄었다. 알란은 앞장서서 걷고 율리우스는 몇 걸음 뒤에서 걸었고 다시 몇 걸음 뒤에서 운전사는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로 터덜터덜 따라다녔다. 4층에서 율리우스는 납 테이프를 하나 집어들었다. 영감, 이거 어떻게 생각하슈? 제법 똘똘한데? 자, 쇼핑은 이 정도로 된 것 같아. 1층으로 내려온 알란과 율리우스는 외투와 가방과 납 테이프를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
운전사가 물건값은 최고 용도자 동진께 청구하라고 말하자 출납원 아가씨는 꼬르륵 실신해 버렸다. 운전사는 그녀를 마루에서 일으켜주며 노인들에게 사과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생각했어야 했는데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사는 뒷좌석의 율리우스와 한사코 앞자리를 고집하는 알란에게 다음 날 아침에는 식탁에서 어떤 것도 들고 오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김치도 안 돼요? 알란이 물었다. 특히 김치는 안 됩니다. 알겠소, 이름 없는 양반, 알란이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배도 채우고 가뿐해진 몸으로 나오리다. 알란은 객실 탁자에 앉아 검은색 태블릿에 코를 박고는 남은 저녁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펜과 종이를 가지고서 어떤 화학식 같은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따금 하면서 흡족해하는 소리를 발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율리우스는 납테이프로 쌀 적당한 물건을 찾아 온 방을 뒤졌다. 결국 그는 세면대 옆에서 세면용품을 넣는 검은색 종이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아주 잘 골랐어. 알란이 칭찬했다. 사이즈도 그렇고 모든 게 좋아. 물론 상자는 농축 우라늄보다는 훨씬 가벼웠지만 경비원이 그 사실을 어찌 알겠는가. 알란이 인터넷 검색과 메모를 끝낸 것은 자정이 다 되어서였다. 내일은 미스터 엔지니어와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북한. 알란이 결국 어떤 계획을 생각해낸 모양이었다. 율리우스는 그게 뭔지 짐작이 갔다. 조금은 말이다. 다음 날 알란은 호텔 식당의 뷔페 테이블 아래서 티스푼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 하나를 찾아냈다. 그 내용물을 식탁 위에 좌르륵 쏟자 종업원이 놀라 뛰어와서는 지금 뭐 하느냐고 물었다. 알란은 율리우스에게 발리의 호텔 매니저에게서 훔쳐온 금라이터로 그녀를 매수하라고 지시했다. 훔친 건 아니에요. 율리우스는 종업원 아가씨와 즉석 협상을 벌이면서 알란에게 항의했다. 그게 내 호주머니에 떨어진 거라고. 알란은 도벽의 정의에 대해 길게 토론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는 희색이 만면해진 종업원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이 통에다 우유와 시리얼 좀 가득 채워주시오.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서 내 친구에게 주면 고맙겠소. 종업원은 라이터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감상하기를 중단하고는 달려갔다. 시리얼과 우유? 그걸 가지고 차에 타면 운전사가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율리우스가 고개를 갸웃했다. 바로 그거야. 알란이 눈을 찡긋했다. 운전사를 차에서 몰아낼 수 있을 만한 완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두 가지는 확실했다. 첫째, 운전사는 결코 자의로 차에서 내리지 않을 거고 둘째, 그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그들을 공항까지 데려다주지 않을 거였다. 발스트렘 외무장관도 식당에 내려와 그들에게로 왔다. 그녀는 바쁘다며 테이블 옆에 서서 프랑스 북한식 크루아상 한 개를 곁들여 커피를 들면서 예정대로 외교관 여권이 도착했다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냅킨에 싼 여권 2개를 슬그머니 그들에게 건넸다. 아이고 장관님 고맙기도 해라. 알란이 말했다. 그런데 이륙은 몇 시에 예정되어 있지?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는데 비행기를 놓치면 낭패가 아니겠소? 마르고트 발스트렘은 김정은으로부터 오늘 면담은 마지막 면담이 될 것이며 유엔 특사는 당장 오늘 오후에 출국해야 한다는 언지를 받은 터였다. 한마디로 그는 내게서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죠. 그의 스태프가 말하길 대통령에게 와서 몇 가지를 설명해 달라는군요.
그리고 공항은 내 비행기가 3시 30분에 이륙한다고 확인해 줬어요. 오늘요? 율리우스가 불안해하며 되물었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설명을 듣고 싶은 걸까? 알란이 물었다. 어쩌면 칼손 씨 당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장관은 표정이 슬퍼 보였다. 율리우스는 그녀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사실은 자신 때문에 더 가슴이 아팠지만. 잊지 마세요. 3시 30분이에요. 장관이 말을 이었다. 두 분이 꼭 오실 수 있기를 빌어요. 과연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녀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율리우스도 같은 심정이었다. 오늘이라고요? 그는 되풀이했다.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까지... 아, 율레 이 친구 또 시작이군. 알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 간단한 거야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자, 어서 가자고. 벌써 9시야. 우리에겐 해야 할, 아니 망쳐야 할 일이 있단 말이야. 자, 시리얼도 잊지 말고. 내 이름은 율레가 아니라고 율리우스가 투덜거렸다. 두 번째 날 칼손 씨와 연손 씨는 새로 산 외투를 입고 플루토늄 공장에 도착했다. 경비원은 엄격하고도 명확한 지침을 하달받은 터였다. 연구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똑같이 취급하라 하여 그는 두 외국인의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칼소는 은빛 나는 상자 하나와 손으로 쓴 화학식들이 적힌 종이 몇 장이 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게 뭐죠? 경비원이 화학식들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우리 자랑스러운 공화국의 미래라오. 알란이 대답했다. 화들짝 놀란 경비원은 종이를 황급히 내려놓고는 이번에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이건 세면용품이라오. 알란은 아주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소장님께 드릴 선물이지. 하지만 그분께 말씀하지는 마시오. 깜짝 선물이니까. 그야말로 보석과 자갈이 섞여 있는 격이었다. 하나는 이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가만 뭐랬더라. 경비원은 경계심을 풀지 않기로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어보았고 그 괴상한 모인이 말한 게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검은 상자 안에는 면도기, 면도크림, 비누, 샴푸, 컨디셔너, 빗, 그리고 칫솔과 치약이 들어있었다. 그는 뚜껑 몇 개를 열어 냄새를 킁킁 맡아보기까지 했다. 어떻소? 수장님이 이걸 좋아할 것 같소? 알란이 물었다. 치약에서는 치약 냄새가 났고 샴푸에서는 샴푸 냄새가 났다. 면도기도 정상적인 면도기였다. 글쎄요. 경비원이 머뭇거렸다. 확인되지 않은 액체들을 연구소 안에 들여보내도 되는 건가? 이제 다시 테이프를 붙여주겠소? 알란이 요청했다. 곧 소장님이 도착할 텐데 이걸 보면 기분이... 바로 그 순간 당사자가 나타났다. 화가 나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뭣들 하고 있는 거요? 일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지났는데 경비원이 황급히 선물 상자를 다시 싸는 동안 알란은 소장에게 이 경비원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것도 아주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 이분을 승진시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소? 내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일을 맡겨도 될 듯 싶은데 최소한 경비 반장은 되어야 할 제목이오. 아, 그러려면 경비원이 적어도 한 사람은 더 필요하겠지. 지휘할 사람이 없으면 곤란할 테니까. 이 칼손이라는 작자는 오늘도 허튼 소리를 짓거리며 하루를 보낼 작정인가? 아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었다. 자, 갑시다. 소장이 알란의 말을 끊었다. 알란이 짓거리는 동안 경비원은 선물 상자를 다시 가방 속에 넣어서 스위스 핵무기 전문가에게 내밀었다. 그는 특별한 것을 전혀 찾아내지 못했다. 시리얼 죽은 차 뒷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는 멀어져 가는 알란과 율리우스와 소장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경비 반장이라 괜찮은데?
미스터 엔지니어는 칼솜과 윤손을 이끌고 실험실로 들어갔다. 그는 어제 일과 후에 최고 영도자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거기에서 스위스 핵 전문가에게서 유용한 지식을 빼내는 작업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아무래도 100살이 넘은 고령의 노인네라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리듬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최고 용도자는 동의했다. 좋소. 소장 동지에겐 아직도 닷새나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거요. 자,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 알란이 화학식이 적힌 종이장들을 소장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절에는 핵분열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어. 하지만 요즘은 핵융합도 핵분열만큼이나 중요시되고 있지. 어쩌면 미스터 엔지니어도 알고 계시겠지만 말이오. 엔지니어는 좀이 쑤셔 몸을 비틀었다. 핵융합에 대한 얘기는 웬만한 어린아이도 아는 당연한 소리였다. 그래도 이 노인네는 검토해볼 가치가 있는 뭔가를 들고 온 것 같은데 미스터 엔지니어 자꾸 기웃대지 마시오.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려 하면 모든 게 어긋날 수 있다고. 엔지니어는 빨리 진도를 나간다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을 것 같았지만 조금 더 참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알란은 말을 이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토록 애를 써서 모아놓은 우라늄을 얼마만큼이나 농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가 끼어들었다.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답이 이 종이에 담겨 있는 거요? 알란은 역정 어린 눈으로 엔지니어를 노려보았다. 물론 이 안에 담겨 있지. 하지만 미스터 엔지니어는 너무 빨리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벌써 잊어버렸소?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오? 내가 하는 설명을 당신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고. 엔지니어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꾸했다. 그런 어린아이도 따라갈 수 있소. 그리고 본인은 이 분야에서 10년이 넘게 일해왔소. 10년인데 결과가 이 모양인가? 알란이 쏘아붙였다. 그리고 나서 운전사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어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금방 돌아오리라. 율리우스는 드디어 대혼란 작전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엔지니어와 눈이 마주치자 어쩌겠냐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설명했다. 네, 저 양반이 아집이 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일은 제대로 해내죠. 적어도 난 그러길 바란다오 라고 율리우스는 속으로 덧붙였다. 베게스 노인은 외투와 서류 가방을 들고서 경비원 앞을 지나갔다. 그 모습을 본 경비원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멈추시오 하고 외쳤다. 어디 가시오 칼손 선생. 운전사를 보러 가오. 아주 중요한 일이야. 경비원은 칼손이 소장에게 자기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해줘서 고맙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여 일을 대충 할 생각은 없었다. 따라서 알란은 다시 한번 몸수색을 받아야 했다. 서류 가방의 내용물은 몇 분 전과 똑같았다. 메모가 적힌 종이들만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상관없었다. 화학식이 실험실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와서는 안 되니까. 알란이 차창을 똑똑 두드렸을 때 운전사는 흰 천으로 차의 대시보드를 닦느라 여념이 없었다. 벌써 호텔로 돌아가십니까? 운전사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그냥 몇 가지 체크하러 왔소. 지금 날씨가 너무 덥지 않소? 유리창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좀 통할 텐데. 운전사는 잠시 노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지금 영상 3도입니다.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서 안 덥다고? 안 더워요. 검은색 태블릿은 조수석에 들어누워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기가 무료하시면 이걸 사용해도 좋소. 이 안에 벌거벗은 여자분들이 아주 많더라고. 운전사는 기겁하면서 자기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렇다면 됐소. 알란이 다시 입구 쪽으로 느릿느릿 돌아가며 말했다. 그는 경비원의 눈에 띄지 않고 지나는데 거의 성공하는 듯 했다. 멈추시오. 경비원이 외쳤다. 선생의 외투를 보여주시오. 그리고 그 가방도. 알란은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차에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경비원 양반이 자기 말을 믿지 않는 것은 잘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내 나이가 되면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틀리기 일쑤이고 또 잘못 생각했다고 해서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고. 자, 필요하면 확인해 보시오. 조심해서 나쁠 것 없으니까. 최고 용도자 양반도 같은 생각일 거요. 경비원 최고 용도자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짝 얼어붙었다. 실험실에 돌아온 알란이 불쑥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방금 전에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 그게 뭐죠? 미스터 엔지니어가 급히 물었다. 알란은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다음 따발총 쏘듯이 읊어대기 시작했다. MgSO4 7H2O CaCO3 Na2 B4O7 10H2O 다시 한번 불러주시오. 잘 알아듣지 못한 엔지니어가 요청했다. 이것은 엔지니어 선생께서 2배의 폭발력에 만족하실 경우의 얘기지. 하지만 나는 그걸 10배 증가시킬 생각이야.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요. 엔지니어가 재촉했다. 물론 얼마든지 불러줄 수 있지. 하지만 내가 일은 차근차근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소? 내 경험상 너무 서두르다 보면 꼭 실수를 하게 되더란 말이야. 우린 그걸 피해야 하지 않겠소? 안 그렇소? 엔지니어는 그렇다고 웅얼거렸고 율리우스는 입에 지퍼를 채운 채로 둘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저 모든 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그것은 물론 검은색 태블릿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 화학식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율리우스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엔지니어에게는 긍지 높은 북한의 모든 핵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이것은 어떤 입욕제와 치약과 표백제의 화학식이었다. 알란은 그의 태블릿에서 뭔가 핵기술과 관련된 것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의 욕실과 화장실에 무엇이 있는지 온 세계에 알리고 싶어하는 한 캐나다 아주 아마추어 과학자의 사이트에 이르게 되었다. 본인이 소리 높여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알란의 기억력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두통약, 베이킹 파우더, 오븐 클리너 같은 것들이 화학식도 여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게 온타리오 호반에 위치한 미시소가에 거주하는 한 젊은이 덕분이었다. 사실 엔지니어는 두통약 한 알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 베이킹 파우더와 오븐 클리너는 물론 아니었고 그는 다시 기분이 아주 언짢아져 있었다. 자, 이제는 진도 좀 나갈 수 있겠소? 아, 그럼 물론이지. 알란이 오케이 대답했다. 그런데 잠깐 거기 좀 다녀오고. 그는 다시 화장실로 달려갔고 거기서 15분 이상을 머물렀다. 대망의 탈출을 얼마 앞두고서 알란은 다시 한번 운전사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날씨가 영상 3도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춥지는 않은지 물어보려고 엔지니어와의 대화를 조금 더 적어도 옆길로는 세게 했다. 그러는 사이 율리우스는 엔지니어와 자신의 기분을 관리하느라 최선을 다했다. 알란은 아침에 서둘러 나오다가 이날 율리우스가 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알려주는 것을 잊었으니 바로 자신이 서류 가방을 바꿔채기할 수 있게끔 엔지니어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었다. 하여 101세 노인은 이유를 하나 꾸며내어 엔지니어를 옆에 붙은 냉동 저장실에 보냈고 그런 다음 자신의 친구에게 짤막하게 지시했다. 그가 돌아오면 주의를 분산시켜요? 율리우스가 되물었다. 어떻게요?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서류 가방을 바꿔치기 할 수 있게끔 말이야. 바꿔치기 한다고요? 아니, 그가 여기 없는데 왜 지금 하지 않죠? 알라는 잠시 그의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난 가끔 주위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도 해. 그게 내게는 별 상관이 없지만 때로는 그는 말을 끝맺을 수 없었으니 엔지니어가 돌아온 것이다. 저장고를 확인해 보니까 갈륨이 8헥토그램 있소. 자, 그게 우라늄을 농축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 거요? 이번에는 제발 어떤 바보가 아닌 동료에게 하듯이 내게 설명해 주시오. 8헥토그램이라. 알라는 걱정스러운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바로 그때 율리우스가 뒤로 벌러덩 자빠졌다.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어. 엔지니어는 기겁했다. 심지어는 작전을 지시한 장본인인 알라마도도 깜짝 놀랐다. 아야야야야. 율리우스가 바닥을 뒹굴며 비명을 질렀다. 아야야야야. 알라는 꼼짝도 않고 있는데 엔지니어가 율리우스를 도우려 달려갔다. 왜 그러시오 윤손 선생. 엔지니어가 율리우스 옆에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어디가 안 좋으시오? 율리우스는 알란이 서류 가방을 바꿔치기 하는 것을 곁눈으로 확인했다. 오, 고마워요. 갑자기 향수병이 발작했을 뿐이에요. 향수병? 엔지니어가 어안이 벙벙하여 되물었다. 아니, 그렇게 바닥에 털썩 쓰러지더니만. 아주 심각한 향수병이죠. 하지만 이제 지나갔어요. 엔지니어는 지금까지 두 외국인 중에서 율리우스가 그래도 정신이 온전하다고 느꼈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 사람도 101살 먹은 노인네만큼이나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다. 윤손 선생 일어서시려고 내가 부축해 드릴까? 고맙소. 아, 친절도 하시지. 율리우스는 손을 쭉 내밀었다. 엔지니어는 속이 바짝 타들어갔다. 먼저 그는 남포항에서 몇 분 사이에 칼손이 사기꾼인지 판별해야 했는데 만일 그를 사기꾼으로 결론 낼 경우 자신은 이제까지 준비해온 것보다도 빨리 어떤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여 그는 칼손이 사기꾼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알란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했거니와 무엇보다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가 진짜 전문가여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완전히 사기꾼은 아니지만 정신도 그리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또 그의 조수도 별반 나을 게 없었다. 엔지니어는 자신은 노인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데만 신경 썼을 뿐 그가 치매일 가능성은 염두에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지만 이 핑계는 통할 것 같지 않았다. 남은 옵션은 최고 영도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였다. 즉 자신이 열간 등압 압축법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몇 주 내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따라서 이 두 외국인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였다. 이 경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한 자기에게는 살 날이 몇 주 남지 않으리라. 그래도 칼손은 그 늙은 머리통 속에 화학식 몇 개가 남아있음을 보여주었고 그중 몇 개를 종이에 적어 놓기도 했다. 엔지니어는 스위스 영감들이 퇴근하면 종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리라 마음먹었다. 어쨌거나 그는 점심 식사 중에 칼손이 또 태블릿에서 읽은 어떤 기사를 가지고 떠들어대자 버럭 화를 내고 말았다. 그의 말로는 미국의 어느 TV 토크쇼 진행자가 수차례 성추행을 범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빨리 도와주지 않은 신에게 화를 냈다는 거였다. 엔지니어는 자기는 신이나 미국 놈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고 고함쳤다. 열간 등압 압축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곧 농축 우라늄 500kg이 도착할 거고 그러면 알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란다. 따라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당장 실험실에서 쫓아내겠다고 우르렁댔다. 500kg 알란이 이 숫자를 듣는 것은 벌써 두 번째였다. 4kg만 해도 충분히 고약하거늘 여보시오 미스터 엔지니어 알란이 조용히 다일렀다. 우린 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면 어떻겠소? 전에 한번 스탈린 동지가 나한테 벌컥 화를 내고 다시 시베리아 오지에다 보낸 적이 있다오. 하지만 그 뒤에 뇌출혈을 일으켰지. 내가 늘 말하지만 화를 내는 것은 건강에 이롭지 않아. 아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는 뒷골이 당기기 시작했지만 이 노망기 있는 칼손만 보면 자신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잠시 후에 101세 노인은 벽에 걸린 커다란 사진 액자 앞에 다가서는 중거리 미사일 옆에서 활짝 미소 짓고 서 있는 최고 영도자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스위스 노인은 미사일의 탄두 부분을 자세히 뜯어보며 생각에 잠긴 얼굴로 또 다른 화학식을 중얼거렸다. 만일 엔지니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그게 비타민C와 방향염의 화학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리라.
하지만 미처 그럴 틈이 없었던 그는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후 1시 59분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동안 알라는 엔지니어를 얼마나 지루하게 만들었던지 전혀 쓸데없는 어떤 확인을 위해 또다시 그를 냉동 저장실로 보냈지만 군소리 없이 떠났다. 이번에는 증류수의 사용 기한을 확인해 보라는 거였다. 한 병 한 병 모두 다. 엔지니어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알란이 말했다. 자, 이제 여길 떠도 될 것 같아. 그는 몇 분 동안 나오지 않을 거야. 실험실 입구에서 알란은 경비원의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주둥이를 열었다. 샴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구먼. 라벤더 향이 나지 않는다나 뭐라나. 그 엔지니어 양반은 취향이 꽤 고급이더라고. 내일 이 안에서 다른 물건을 보게 될 거요. 경비원이 눈에 익은 상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겨를도 없이 알란은 입고 있던 외투를 훌렁 벗었다. 하지만 이것은 꼼꼼히 검사할 필요가 있을 거요. 호주머니에 잡동사니를 쑤셔 놓고는 무엇을 그리고 왜 집어넣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 번은 장을 보고 나서 거기다 맹꽁이 자물쇠 하나를 쑤셔 넣은 적도 있었지. 그걸 어디다 걸려고 샀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야. 경비원은 칼손의 호주머니를 뒤져보았고 그 다음에는 연손의 차례였다. 나도 마찬가지라오. 율리우스가 말했다. 난 주로 라이터를 잊어버리지만 말이오. 경비원이 2개의 외투를 번갈아 쏘아보고 있을 때 알란은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닫았다. 경비원 양반과 잡담을 나누는 게 매우 유쾌하긴 하지만 하루 종일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최고 용도자께서 목이 빠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외투 수색은 마치셨소? 좋아. 자, 가세 율리우스. 두 노인은 운전사가 기다리고 있는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율리우스는 불이 나게 걸었고 알란은 평소의 걸음걸이였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경비원은 맹꽁이 자물쇠와 라이터와 최고 용도자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해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로부터 약 30초 후 엔지니어가 입구로 뛰쳐나왔다. 얼굴은 폭발 직전의 핵폭탄처럼 시뻘개져 있었다. 그 빌어먹을 얼간이들 어디 있어? 방금 전에 떠났는데요? 내 허락도 없이 떠나? 기가 막히는군. 내일 그 칼손 영감탱이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어. 운전사는 두 외국 손님이 오후 2시밖에 안 되었는데 호텔이 돌아간다고 하자 깜짝 놀랐다. 호텔이 아니라오. 이름 없는 기사 양반. 우린 먼저 최고 영도자님을 모시러 주석궁에 들러야 하오.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어때? 흥분되지 않소? 운전사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북한의 공무원에게 있어서 최고 용도자를 자기 차에 모시는 것은 어느 스웨덴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뒷좌석에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거나 다름없었다. 사실 운전사는 두 외국인을 호텔을 제외한 다른 곳에는 절대로 데려다 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주석궁은 가는 길에 있었다. 그래, 나도 이해하오. 아주 떨리겠지. 알란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최고 용도자님을 잘 아는데 굉장히 살가운 분이야. 그분을 화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지. 아니, 미국까지 포함하면 2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운전사는 첫 번째 것이 뭐냐고 불안스레 물었다. 지저분한 거야. 먼지, 쓰레기, 그리고 어질러진 것은 질색을 하시지. 한 번은 어떤 불쌍한 비서가 잘못해서 과일 주스 한 잔을 쏟았는데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 아, 그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자, 이제 속도 좀 높여주시겠소? 최고 용도자님께 기다리시겠소? 운전사는 엑셀을 힘껏 밟았다. 알란은 스웨덴어로 율리우스에게 행동을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아, 너무 빨리 달리지 마요. 율리우스가 비명을 질렀다. 멀미가 난다고. 기사 양반, 지금 우리가 급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던가? 알란이 재촉했다. 차를 가속하는 동시에 감속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이다. 운전사는 최고 용도자 동지가 뒷좌석의 늙은이보다는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 1000만 배 더 중요했다. 한산한 고속도로에 접어들 때에
율리우스는 차가 너무 빨리 달린다고 또다시 징징대기 시작했다. 익명의 운전사는 계속 그를 무시해버렸고 알라는 최고 용도자께서 얼마나 훌륭하시며 지저분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분인지를 설명하며 기사를 격려했다. 내가 보니까 이 차도 엄청나게 깔끔하구먼. 최고 용도자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겠어. 그분께서는 분명히 기사 양반의 이름을 물으실 거고 우린 드디어 기사 양반의 이름을 알게 되겠지. 익명의 사내는 이제 한 손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그렇잖아도 반들반들한 대시보드를 문지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 구역질이나. 율리우스가 하소연하며 시리얼과 우유로 이루어졌으며 낮 동안에 농후하게 발효된 죽이 담긴 상자를 바닥에서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다음 순간 익명의 운전사는 그가 52년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중에서 가장 불길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율리우스가 격하게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시리얼 죽을 앞의 두 좌석 사이로 운전사의 목덜미에 걸쭉하게 쏟아부은 것이다. 공황에 사로잡힌 운전사는 차를 180도로 급회전시켜 반대쪽 도로변에 있는 주차 공간에 세운 다음 자신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해 상황을 확인코자 함이었다. 나이가 101살이나 되면 몸이 소시적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유연하지 않은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라는 팔을 쭉 뻗어 운전사의 차문을 다시 닫고 또 잠그는데 성공했다. 율리우스도 재빨리 뒤쪽 차문을 잠그고는 몸을 요리조리 비틀어 운전석에 옮겨 앉았다. 자, 이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 한번 봅시다. 그는 기어를 1단으로 넣어 차를 출발시키며 말했다. 우리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 알지? 알란이 상기시켰다. 두 노인은 한산한 도로 위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유턴했고 지금 이 순간 한반도에서 가장 깊은 충격에 빠져 있을 운전사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알란은 작별 인사를 위해 차창을 아래로 내렸다. 안녕, 내일 우릴 데리러 올 필요는 없어요. 가만 그러고 보니 우릴 데리러 올 차도 없겠구먼. 그들은 순안국제공항이 있는 남쪽을 향해 달렸다. 알라는 율리우스에게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전에 차 도둑으로 활약하던 시절처럼 급히 운전할 필요는 없단다. 그리고 교통체증으로 지체될 위험은 별로 없단다. 아니, 그냥 다른 차들 자체가 없었다. 율리우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들이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냐고 물었다. 하지만 알라는 또다시 검은색 태블릿의 마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 자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도 곧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압둘 아지즈 왕자는 꽤나 실용적인 친구인 것 같은데 사우디 사람들이 유엔 여성권리위원회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만해. 그 빌어먹을 뉴스 기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 잠시 생각해 줄 수 없겠소? 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힌 율리우스가 버럭 소리쳤다. 그런데 말이야, 모든 게 상대적이야. 알라는 말을 이었다. 압둘 아지즈 왕자는 와하브파인데 이 와하브파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구먼. 시아파를, 유대교를, 기독교를, 음악을, 그리고 술을 반대한대. 자네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 세상에 술을 반대하다니. 율리우스는 욕설을 내뱉었다.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해보라고요. 자, 어떻게 할 거요? 공항 철책을 뚫고 달려서 장관의 비행기까지 직행해? 체포되면 그대로 끝장이겠지. 아니면 정문으로 들어가 바리케이트 앞에 서 있을 경비원들에게 뭐라고 하지? 그들을 쏴버려? 그렇다면 뭘로? 아, 빌어먹을 알란. 101세 노인은 검은색 태블릿을 끄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냥 차를 단기 주차장에 세워놓은 다음에 서류 가방과 우리의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서 체크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체크인 데스크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다른 것들과 약간 떨어져 있는 그것 위에는 가장자리에 금태가 둘려 있으며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프리미엄 체크인이라고 영어로 써진 안내판이 놓여 있었다. 알란은 카운터의 남자에게 인사하고는 자신은 유엔 특사이자 스웨덴 왕국의 외교관인데 팔스트램 외무장관의 비행기가 이륙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었다. 카운터의 남자는 알란과 율리우스의 여권을 받아 검토한 다음 그들을 쳐다보았다. 내게는 두 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엄밀히 말해서 정보는 외교라는 은밀한 활동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다오. 알란이 그의 말을 끊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하지. 자, 어디 가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소? 아니, 사내는 그럴 의향이 전혀 없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율리우스는 알란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었다. 1분 뒤 제복 차림의 남자 하나가 와서는 자기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알란은 남자에게 인사했다. 자, 무슨 일이십니까? 대령이 아니라 이 공항보안 책임자인 남자가 물었다. 당신이 우리를 발스트램 장관의 비행기로 데려다 줄 분이요? 좋소. 자, 내 가방 좀 들어주시겠소? 가진 짐은 별로 없지만 내가 워낙에 늙고 기력이 없어서 알란은 우라늄이 든 서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두 분이 누구인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아무 곳에도 데려다 주질 않을 겁니다. 보안 책임자가 의심쩍은 표정으로 대꾸했다.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오, 칼손 서기관님, 그리고 연손 서기관님, 두 분 벌써 나오셨어요. 오, 좋아요. 마르고티 발스트림이 입구에서부터 이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며 외쳤다. 최고 영도자님과의 오찬을 마치고 곧바로 오는 길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하며 계속 칼손 씨 당신 이야기만 했답니다. 두 분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꼭 다시 뵙고 싶으시다네요. 보안 책임자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틀 전에 발스트림 여사를 직접 영접했기 때문에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더라? 알란이 말했다. 아, 맞아. 이 서류 가방 좀 들어줄 수 있겠소? 보안 책임자는 2초 동안 곰곰이 생각했다. 그리고 5초, 10초, 물론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한 보안 책임자는 스웨덴 외무장관 겸 유엔 특사의 트렁크와 서기관들의 서류 가방을 양손에 들고는 세 사람을 인도하여 모든 검색대를 통과해 연료를 가득 채우고 날아갈 때만 기다리는 비행기까지 데려갔다. 18분 후 이틀 전에 도착했을 때보다 승객이 2명 늘어난 스웨덴 외무장관 전용기는 예전보다 36분 일찍 북한 영공을 벗어났다. 그리고 다시 세간 3시간 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좀처럼 보기 힘든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실험실의 서류 가방이 상쾌한 냄새를 풍기는 세면용품들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방금 전에 플루토늄 공장의 연구소 소장이 냉동저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었기 때문에 그는 칼손이 일푼 첫 번째 화학식은 사실인 나일론 스타킹의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름도 차도 없는 운전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25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 아래로 몸을 던졌다. 공항의 보안 책임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이틀 뒤 약식 재판 후에 처형당했다.